박영숙, 올해 65. 평생을 자식 위에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였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힘으로 아들 준수를 키웠다.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다. 준수가 대기업에 취직하고 좋은 집안의 딸과 결혼하던 날, 영숙은 자신의 인생이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손주들도 보았고 아들 내외가 근처에 살고 있으니 외롭지도 않았다. 비록 좁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지만 만족스러웠다. 매일 아침 베란다에 화초에 물을 주고 무릎이 시큰거리면 한방차를 마시며 연속극을 보는 일상.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손주에게 줄 털모자를 뜨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 도어록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어머니, 저 준수예요. 민지랑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였다. 이상했다. 준수 내외는 보통 오기 전에 꼭 전화를 했는데 영숙은 서둘러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 민지가 과장되게 영숙을 껴안았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평소에는 차갑던 며느리가 오늘은 왜 이렇게 다정할까? 영숙은 의아했지만 뒤에 선 아들을 보니 마음이 풀렸다.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아들 며느리 전화도 없이 웬일이야?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서프라이즈로요. 민지는 영숙의 팔짱을 끼고 거실로 들어갔다. 준수는 큰 과일 바구니를 들고 따라 들어왔다. 백화점에서 급하게 산 티가 역력했다. 뭘 이런 걸 다 샀어? 그냥 오지. 에이, 어머니. 당연히 사와야죠. 자,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민지는 영숙을 소파 한가운데 앉히고는 바싹 옆에 붙어 앉았다. 준수는 맞은편 의자에 어색하게 앉았다. 마치 상사 앞에 불려온 직원 같은 모습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영숙은 과일을 깎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민지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제 곧 칠순이시잖아요. 그렇지. 벌써 칠순이라니. 세월 참 빠르다. 그래서요, 저희가 어머니 칠순 기념으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민지는 영숙의 손을 잡으며 눈을 반짝였다. 영숙은 마른 침을 삼켰다. 대체 무슨 선물이길래? 어머니, 평생 저희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만 하셨잖아요.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가보시고. 맞아요, 어머니.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해외여행 가려고요. 동남아 최고급 리조트로요. 해외여행. 영숙의 인생과는 무관한 단어였다. 남편 사망 후 빚을 갚느라, 아들 교육시키느라, 손주 돌보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그녀에게 해외여행이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세상에 너희가 돈이 어디 있다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민지는 영숙의 어깨를 주무르며 다정하게 말했다. 그 목소리에 영숙은 감동했다. 그래, 자식들이 이제야 내 고생을 알아주는구나. 영숙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 행복이 거대한 배신의 서막이었음을 영숙은 몰랐다. 그날 이후 민지는 하루가 멀다고 전화를 걸어왔다. 여행 준비 상황을 알려준다는 핑계였지만 대화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다. 어머니, 항공권은 특가로 아주 저렴하게 구했어요. 요즘은 이렇게 알뜰하게 가는 게 유행이에요. 아, 그러니 너희가 알아서 잘했겠지. 그리고 숙소도요. 일부러 비싼 호텔은 피했어요. 그런 데가 다 바가지잖아요. 대신 현지인들만 아는 가성비 숙소로 예약했어요. SNS에 올리면 난리 날 거예요.
영숙은 뭐가 좋고 나쁜지 알 턱이 없었다. 며느리가 똑 부러지게 잘 알아서 하겠거니 믿었다. 하지만 친구 경자에게 이야기했더니 고개를 저었다. 영수가 뭔가 이상하다. 처음 보내주는 칠순 기념 여행인데 항공권은 특가, 숙소는 가성비라고? 나라면 내 돈 보태서라도 제일 좋은 걸로 해달라고 하겠다. 에이, 애들 부담될까봐 그러는 거겠지. 마음만 받다가 골병 든다. 너 그러다 현지 가서 고생만 실컷 하는 거 아니니? 경자의 걱정에도 영숙은 웃어넘겼다. 설마 제 아들이, 제 며느리가 자신을 고생시키겠는가. 하지만 며칠 뒤 민지의 전화는 불안의 씨앗을 심었다. 어머니, 근데요. 거기 가면 쇼핑할 게 엄청 많대요. 저희가 어머니 선물은 사드리겠지만 어머니 개인적으로 사실 것도 많을 테니 환전은 좀 넉넉하게 해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환전? 나는 뭐 딱히 살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막상 가면 다 사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모든 걸 다 사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빠듯한 살림에 큰맘 먹고 가는 건데 어머니도 조금은 보태주셔야 저희 부담이 덜하죠. 아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효도 여행이라며 몸만 오라던 게 불과 며칠 전인데 벌써 돈 이야기를 꺼내는 며느리. 하지만 이미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고 동네에 자랑까지 해놓았다. 이제 와서 안 가겠다고 할 수도 없었다. 영숙은 씁쓸한 마음을 감추고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쌈짓돈처럼 모아둔 적금을 깨야 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여행 당일 영숙은 설레는 마음에 새벽부터 일어나 곱게 단장했다. 가장 아끼는 옷을 입고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에서 만난 준수 부부는 영숙을 보는 둥 마는 둥 자기들 셀카 찍기에 바빴다. 민지는 영숙의 큰 여행 가방을 보자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니, 무슨 짐을 이렇게 많이 싸셨어요? 이민 가세요? 이러다 수화물 추가 비용 나오면 어떡해요? 추가 비용은 어머니가 내시는 거예요. 아셨죠? 시작부터 찬물을 끼얹는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좋은 날이니 참자고 다짐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비행기 표를 받고 나서였다. 준수 부부는 나란히 붙어 있는 창가 좌석이었다. 영숙의 자리는 그들에게서 한참 떨어진 화장실 앞 복도 쪽 가운데 좌석이었다. 양옆으로는 덩치 큰 외국인 남자들이 앉아 움직일 수도 없는 자리였다. 아니, 자리가 왜 이래? 어떻게 엄마를 혼자 떨어뜨려 놓을 수가 있어? 영숙이 황당해서 묻자 민지가 귀찮다는 듯 대답했다. 어머니, 특가 항공권이라 좌석 지정이 안 됐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몇 시간만 참으세요. 금방 도착해요. 준수는 아내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어머니의 눈을 피했다. 영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아들 부부 쪽을 바라보니 둘은 와인을 마시며 이어폰을 나눠 끼고 영화를 보며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깨달았다. 아, 이번 여행은 내가 생각했던 효도 여행이 아니구나. 비행기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영숙은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후끈한 열기가 온몸을 감쌌다. 한국의 겨울과는 전혀 다른 끈적끈적한 공기였다. 공항을 나서자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을 수 없는 말로 외치며 오가고 있었다. 영숙은 어리둥절해서 두리번거렸지만 준수 부부는 이미 앞서가며 자기들끼리 신나게 떠들고 있었다. 영숙이 무거운 가방을 끌며 겨우 따라갔다. 택시를 탔는데 민지는 기사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유창하지 않은 영어로 주소를 알려줬다. 어머니, 이제부터 진짜 여행 시작이에요.
기대되시죠? 민지가 뒤돌아보며 물었지만 영숙은 창밖만 바라봤다. 비행기에서부터 상한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택시는 한참을 달렸다. 처음엔 번쩍이는 건물들이 보이더니 갈수록 길은 좁아지고 건물은 낡아졌다. 야자수 우거진 해변이나 근사한 리조트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불안감이 커질 때쯤 택시는 퀴퀴한 냄새 나는 좁은 골목에서 멈춰섰다. 다 왔대요. 어머니 내리세요. 영숙 앞에 나타난 건 페인트 칠이 벗겨진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다. 입구에는 녹슨 간판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이게 민지가 자랑하던 SNS 감성 숙소라니 기가 막혔다. 민지야, 여기가 우리 묵을 곳이라고? 네, 어머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안은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데를 더 좋아해요. 진짜 여행 고수들만 아는 곳이죠. 준수는 아무 말 없이 아내 눈치만 살피며 짐을 들고 있었다. 영숙은 더 이상 따지지 않고 그들을 따라 들어갔다. 안은 더 심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공기, 반쯤 나간 전등으로 어두컴컴한 복도, 배정받은 방은 낡은 침대 2개와 작은 냉장고가 전부였다. 화장실에선 하수구 냄새가 올라왔다. 어머니는 저쪽 침대 쓰세요. 저희는 이쪽 쓸게요. 민지는 영숙의 가방을 구석으로 밀어놓고는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냈다. 창가로 가서 커튼을 젖히더니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창밖으로는 옆 건물의 시커먼 벽만 보였지만 민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자기야, 나 여기 좀 봐봐. 이쪽으로 햇살 들어오는 거 완전 예술이지 않아? 필터를 잔뜩 입힌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동남아 여행, 숨겨진 명소, 힐링타임, 효도여행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심지어 다른 곳에서 찍었던 고급 리조트 사진을 편집해서 올리기까지 했다. 영숙은 그 이중적인 모습에 허탈했다. 이건 효도여행이 아니라 효도여행 코스프레였다. 자신은 소품일 뿐이었다. 첫날 저녁 식사 시간 민지가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는 근처에 유명한 현지 레스토랑 예약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향신료가 엄청 강해서 어머니는 입에 안 맞으실 거예요. 괜히 가셨다가 탈 나시면 큰일이잖아요. 그럼 나는? 어머니는 저쪽 골목에 작은 한식당이 있대요. 거기서 김치찌개 드시고 계세요. 민지가 영숙 손에 쥐어준 건 김치찌개 하나 겨우 사 먹을 돈이었다. 준수는 엄마 그럼 거기서 식사하고 계세요. 저희 다녀올게요라는 말만 남기고 아내를 따라 나갔다. 텅 빈 방에 홀로 남은 영숙은 손에 쥔 돈을 한참 내려다봤다. 서러웠지만 낯선 타국에서 굶을 수는 없었다. 영숙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식당을 찾아갔다. 식당은 허름했고 주인 아주머니가 반찬을 더 챙겨줬다. 꾸역꾸역 밥을 넘기는데 스마트폰 알림이 왔다. 민지가 보낸 메시지였다. 화려한 랍스터 요리와 와인 사진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저희는 저녁 맛있게 먹고 있어요. 어머니도 식사 잘 챙겨 드세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밥맛이 뚝 떨어져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날 밤 준수 부부는 밤늦게 술에 취해 돌아와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잠들었다. 영숙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이 지옥 같은 여행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했다. 다음 날 민지는 쇼핑하러 가자며 영숙을 끌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번화한 쇼핑몰이 아니라 온갖 조잡한 물건을 쌓아놓고 파는 시끄러운 시장이었다. 어머니, 여기가 진짜 쇼핑 명소예요. 명품은 한국에도 있잖아요. 이런 데서 현지 느낌 나는 기념품을 사야죠. 민지는 영숙을 끌고 다니며
코끼리 그림이 그려진 조잡한 티셔츠와 나무 장식품 몇 개를 샀다. 그러고는 마치 대단한 선심을 쓰는 것처럼 영숙에게 건넸다. 자, 어머니, 이거 다 어머니 선물이에요. 예쁘죠? 영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시장 구경을 30분쯤 했을까? 민지가 갑자기 피곤한 기색을 냈다. 어머니, 날도 덥고 슬슬 피곤하시죠? 저희가 택시 잡아드릴 테니 먼저 숙소 가서 쉬세요. 저희는 좀 더 둘러볼 데가 있어서요. 영숙은 그들의 속셈을 알았지만 더 이상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다. 민지는 영숙에게 택시비를 쥐어주고 짐짝처럼 택시에 태워보냈다. 택시 뒷좌석에서 멀어지는 그들을 봤다. 둘은 영숙의 택시가 골목을 빠져나가자 큰 길로 나가 다른 택시를 잡아탔다. 그 택시가 향하는 방향은 분명 도시에서 가장 큰 명품 아울렛이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민지의 양팔에는 번쩍이는 명품 쇼핑백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준수는 짐꾼처럼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민지는 영숙 앞에서 쇼핑백을 침대 밑에 감추는 척했지만 영숙이 화장실 다녀온 사이 꺼내보며 거울 앞에서 대보는 모습을 똑똑히 봤다. 그 순간 영숙은 더 이상 분노도 서러움도 느끼지 못했다. 대신 차가운 결심 하나가 마음속에서 굳어졌다. 이 여행이 끝나면 내 인생에서 저 두 사람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고. 여행 셋째 날 아침 준수가 갑자기 방을 뒤지며 소란을 피웠다. 아, 큰일 났네. 내 지갑이 없어졌어. 준수는 침대 밑을 들여다보고 옷을 다 털어보고 가방을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지갑은 없었다. 민지는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연기를 했다. 어머, 자기야, 어떡해? 어제 저녁 먹고 나서도 분명히 있었잖아. 혹시 식당에 두고 온 거 아니야? 모르겠어. 분명 가방에 넣었는데. 민지는 갑자기 영숙을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어머니, 혹시... 뭐? 아니에요. 설마 어머니가... 말끝을 흐리는 민지의 눈빛이 차가웠다. 그 순간 영숙은 깨달았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연극이었다는 것을. 자신에게 지갑 도둑 누명을 씌우려는 것이었다. 준수도 어머니를 의심하는 듯한 눈으로 봤다. 엄마, 혹시 실수로라도. 뭐라고? 내가 지금 엄마를 의심하는 거니?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실수로 엄마 가방에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내 가방을 뒤지겠다는 거야? 민지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혹시나 해서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정말 없으면 그걸로 끝이고요. 영숙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결백을 증명해야 했다. 좋아. 뒤져봐. 실컷 뒤져봐. 영숙은 자신의 가방을 던지듯 내밀었다. 준수와 민지는 영숙의 가방을 샅샅이 뒤졌다. 당연히 지갑은 없었다. 없네요. 민지가 실망한 듯 말했다. 그럼 어디 갔을까? 준수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영숙은 그들을 노려봤다. 이제 만족하니? 내 엄마를 도둑 취급해서 기분이 좋니?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혹시나 해서. 닥쳐. 더 이상 말하지 마. 영숙이 소리쳤다. 그날 이후 영숙은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았다. 여행 나머지 일정 내내 혼자 다녔다. 준수 부부는 자기들끼리 호화롭게 놀러 다녔고 영숙은 허름한 식당에서 끼니를 때우며 숙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도 영숙의 자리는 화장실 앞이었다. 준수 부부는 여전히 창가에서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영숙은 그들을 보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다. 이제 돌아가면 내 인생을 살겠다고. 더 이상 저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준수가 말했다. 엄마, 집까지 태워드릴까요? 됐어. 택시 탈 거야. 영숙은 차갑게 대답하고 혼자 택시를 잡아탔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지난 며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효도여행이라는 이름의 지옥. 명품 쇼핑을 위한 들러리. 도둑 취급까지. 집에 도착한 영숙은 여행 가방을 구석에 던져놓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났다.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저 아이를 위해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게 대접이란 말인가? 영숙은 한참을 울었다. 다음 날 친구 경자가 찾아왔다. 영숙아, 여행 어땠어? 재밌었어? 영숙은 아무 말 없이 경자를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영숙은 지난 며칠간의 일을 모두 털어놨다. 경자는 듣는 내내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 나쁜 것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칠순 효도 여행이라면서 그렇게 대접해? 경자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평생을 아들 위해 살았는데.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자는 영숙의 손을 꽉 잡았다. 영숙아, 이제 너 인생 살아. 더 이상 저 아이들한테 매달리지 마. 하지만 내 아들인데. 아들이 뭐가 중요해? 너를 이렇게 대하는 아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 영숙아, 넌 아직 젊어. 65이면 이제 시작이야. 너 인생 살아. 경자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들었다. 내 인생? 그래, 내 인생. 아들 위해 살지 말고, 며느리 눈치 보지 말고.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경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 인생을 산다는 게 뭘까? 65, 아직 늦지 않았을까? 새벽이 되어서야 영숙은 결심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더 이상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준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어제 왜 그렇게 급하게 가셨어요? 저희가 집까지 태워드리려고 했는데. 됐어. 나 앞으로 바쁠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바쁘다니까. 전화 끊는다. 영숙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준수는 당황했지만 곧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며칠 지나면 풀리겠지. 엄마가 원래 그러시다가도 금방 풀리시니까.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영숙은 진심이었다. 그날부터 영숙은 변하기 시작했다. 먼저 집을 정리했다. 아들 관련 물건들을 모두 상자에 담았다. 준수의 어릴 적 사진, 상장들, 대학 졸업 앨범 모두 한쪽으로 치웠다. 거실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도 내렸다. 대신 빈 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뭘 걸까? 내가 좋아하는 걸 걸어야지. 영숙은 인터넷으로 그림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영숙은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찾아봤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다. 그림 그리기, 도예, 서예, 요가. 이 나이에 뭘 배워? 라는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렸지만 무시했다. 경자의 말이 떠올랐다. 65이면 이제 시작이야. 영숙은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다. 서예 초급반. 수업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이었다. 첫 수업날 영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문화센터를 찾았다. 수강생은 모두 비슷한 나이대였다. 10명 정도의 중년 여성들이 모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온 박영숙입니다. 영숙이 인사하자 다른 수강생들이 반갑게 맞아줬다. 어서 오세요. 저는 김순이에요. 저는 이경자고요. 따뜻한 분위기에 영숙은 마음이 놓였다. 선생님이 들어오고 수업이 시작됐다. 붓을 잡고 먹을 갈고 한 획 한 획 긋는 과정이 신기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다. 아무도 영숙을 판단하지 않았다. 실수해도 괜찮았다. 처음이라 서툴러도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선생님의 격려에 영숙은 용기를 얻었다.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과 차를 마셨다. 영숙 씨는 왜 서예를 배우려고 하세요? 순이가 물었다. 평생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기회가 없었어요. 이제라도 하려고요. 저도 그래요. 이제는 제 인생 살고 싶어서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영숙은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많은 여성들이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 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영숙이 물었다. 당연하죠.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즐겨야죠. 그날 이후 영숙은 일주일에 2번 문화센터에 갔다. 서예를 배우고 수강생들과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다. 점점 생활에 활력이 생겼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서예 수업 가는 날이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준수는 여전히 가끔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밥 좀 해주세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 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안 돼. 나 바빠. 네. 엄마가 뭐가 바빠요? 서예 수업 있어. 서예요? 엄마가 갑자기 왜? 하고 싶어서. 그리고 주말에도 수강생들이랑 전시회 보러 가기로 했어. 그럼 저희는요? 너희끼리 알아서 해. 엄마도 바빠. 영숙은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준수는 어리둥절했다. 어머니가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다. 며칠 후 준수 부부가 집으로 찾아왔다. 예고 없이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어머니 집에 안 계신가 봐. 민지가 말했다. 이상하네. 주말인데 어디 가셨을까? 준수가 전화를 걸었지만 영숙은 받지 않았다. 사실 영숙은 집에 있었다. 하지만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더 이상 너희 편의대로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영숙은 속으로 다짐하며 창문 뒤에서 그들을 지켜봤다. 준수 부부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다.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날 저녁 경자에게 전화했다. 경자야, 오늘 애들이 왔었어. 근데 문 안 열어줬어. 잘했어. 그렇게 해야 돼. 너 편한 대로만 이용하려는 애들한테 당할 필요 없어. 근데 마음이 좀 불편해. 그래도 내 아들인데. 영수가 아들이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여행 때 생각해봐. 도둑 취급까지 했잖아. 그런 아들한테 뭘 더 해줘야 해? 경자의 말이 맞았다. 영숙은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그래, 그렇게 해. 서예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그게 인생이야. 통화를 끊고 영숙은 서예 작품을 꺼내봤다. 서툴지만 한 획 한 획 정성껏 쓴 글씨였다. 평화. 선생님이 숙제로 내준 글자였다. 영숙은 그 글자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평화롭게 살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한 달이 지났다. 영숙의 서예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다. 선생님도 칭찬했다. 영숙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손글씨가 아주 안정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영숙은 기분이 좋았다. 아들한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이었다. 수강생들과도 친해졌다. 특히 순이와는 마음이 잘 맞았다. 순이도 영숙과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저도 딸한테 평생 헌신했는데 고마워하는 기색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맞아요. 우리가 너무 잘해줘서 그래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결심했어요. 이제 제 인생 살자고. 그래서 서예도 배우고 등산도 다니고 순이의 이야기에 영숙은 용기를 얻었다.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저를 위해 살 거예요. 잘 생각하셨어요. 우리 나이가 아직 젊잖아요. 한 20년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공지했다. 다음 달에 구청에서 시니어 서예 전시회를 해요. 우리 반에서도 작품을 출품하면 좋겠어요. 관심 있으신 분? 영숙은 망설였다. 자신의 서툰 글씨를 전시한다니 부끄러웠다. 하지만 순이가 손을 들었다. 저 할래요. 저도요. 다른 수강생들도 손을 들었다. 영숙도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다. 저도 하겠습니다. 좋아요. 다들 열심히 준비해 주세요. 자신 있는 작품 하나씩 준비하시면 돼요.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어떤 글씨를 쓸까 고민했다. 평화, 자유, 행복. 여러 단어가 떠올랐다. 그 중에서 영숙이 선택한 것은 각성이었다. 늦었지만 깨어났다는 의미. 65에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다는 의미. 영숙은 며칠 동안 연습했다. 한 획 한 획 정성을 다했었다. 전시회 당일 영숙은 긴장했다. 구청 전시실에는 수많은 작품이 걸려 있었다. 영숙의 각성도 그 중 하나였다. 관람객들이 하나하나 작품을 감상했다. 한 중년 남성이 영숙의 작품 앞에서 멈춰섰다. 각성, 좋은 글씨네요. 힘이 느껴집니다. 영숙은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뻤다. 감사합니다. 작가분이세요? 네, 박영숙입니다. 저는 구청 문화과장 김대현입니다. 이 작품에서 진심이 느껴져요. 단순히 글씨만 좋은 게 아니라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과장의 칭찬에 영숙은 얼굴이 빨개졌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작품을 감상했다. 특히 시니어 관람객들이 많았다. 그들은 영숙의 각성 앞에서 오래 머물렀다. 저도 각성해야 하는데. 한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영숙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전시회가 끝나고 수강생들과 회식을 했다. 영숙 씨 작품 정말 좋았어요. 제일 인상 깊었어요. 고마워요. 나도 여러분 작품 다 좋았어요. 그들은 서로를 칭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런 시간이 영숙에게는 소중했다. 판단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시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가벼운 발걸음이었다. 평생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아들을 위해 살 때는 늘 무거웠다. 인정받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겨지고.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자신을 위해 사니 가벼웠다. 집에 도착하니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은 준수였다. 상자를 열어보니 과일과 건강식품이 들어 있었다. 메모도 함께. 엄마, 요즘 연락이 안 돼서 걱정돼요. 건강 챙기세요. 준수 올림. 영숙은 메모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걱정은 무슨. 여행 때는 그렇게 대하더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신경 쓴다는 게 조금은 고마웠다. 영숙은 과일을 냉장고에 넣으며 생각했다. 연락은 해줘야 하나?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다음 날 서예 수업에서 순이에게 이야기했다. 어제 아들한테 택배가 왔어. 과일하고 건강식품. 그래. 그럼 연락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은 마음이 안 풀려. 그럴 수 있지. 천천히 생각해. 급할 거 없어. 순이의 이해에 영숙은 위로받았다. 일주일 후 준수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에는 영숙이 받았다. 엄마, 왜 연락을 안 받으세요? 걱정했잖아요. 바빴어. 엄마, 저희 이번 주말에 갈게요. 엄마랑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 그냥, 엄마 요즘 왜 그러시는지 궁금해서요. 영숙은 잠시 침묵했다. 오고 싶으면 와. 근데 밥은 없어. 내가 바빠서 준비 못해. 괜찮아요. 저희가 사갈게요. 그럼 토요일 오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준수를 만나야 했다. 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다. 토요일 오후 준수 부부가 왔다. 치킨과 음료수를 들고 엄마 왔어요. 영숙은 문을 열어줬다. 준수는 어머니의 냉랭한 표정에 당황했다. 민지도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들어와. 거실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준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요즘 왜 그러세요? 연락도 잘 안 받으시고. 바빠서 그래.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서예 배우고 친구들 만나고 전시회도 했어. 전시회요? 준수는 놀란 표정이었다. 응, 구청에서 시니어 서예 전시회. 내 작품도 전시됐어. 와, 대단하시네요. 민지가 건성으로 말했다. 영숙은 그 건성스러운 태도에 화가 났다.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나도 내 인생이 있으니까.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영숙은 준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준수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너 지난번 여행 어땠니? 좋았죠. 엄마 모시고 가서 효도했잖아요. 효도?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게 효도였어? 준수는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비행기 자리 화장실 앞에 혼자 앉혀놓고 저녁은 혼자 한식당에서 먹으라고 하고 쇼핑은 시장에서 조잡한 거 사주고 너희는 명품 사러 다니고 그게 효도야? 영숙의 말에 준수는 할 말을 잃었다. 민지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게 오해세요.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우면 명품은 어떻게 사? 내가 다 봤어. 너희가 명품 쇼핑백 들고 온 거.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그리고 지갑 잃어버렸다면서 내 가방 뒤진 거. 그것도 계획이었지? 준수가 부인했다. 아니에요, 엄마. 진짜 잃어버려서.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돈 쓰는 기계, 이용할 대상. 그렇지?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이제 그만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 너희한테 기대 안 해. 너희도 나한테 기대하지 마. 밥 얻어먹으러 오지도 말고 돈 달라고 하지도 마. 나도 내 노후 준비해야 해. 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엄마가 지금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널 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렸어. 여행 때 그렇게 대하면서 영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나가줘. 할 말 다 했어. 엄마, 나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준수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일어섰다. 문을 나서며 준수가 뒤돌아봤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문이 닫혔다.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해야 할 말을 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수와의 대면이 계속 떠올랐다.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당당해야 해. 새벽이 되어서야 영숙은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경자에게 전화가 왔다.
영수가 어제 애들 만났다며? 어땠어? 다 말했어. 이제 내 인생 살겠다고. 잘했어. 속이 다 시원하다. 그래야 돼. 근데 마음이 좀 불편해. 그래도 내 아들인데. 영수가 그런 생각하지 마. 너 잘한 거야. 경자의 격려에 영숙은 조금 마음이 놓였다. 고마워, 경자야. 우리 오늘 점심 먹자. 내가 살게. 정말? 그럼 축하한다. 너의 새로운 시작을. 점심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영숙은 옷장을 열어 옷을 골랐다. 평소에는 편한 옷만 입었는데 오늘은 예쁜 옷을 입고 싶었다. 오랜만에 화장도 했다.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생기 있어 보였다. 서예를 시작하고 나서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 영숙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경자와 만나 점심을 먹었다. 영수가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졌다. 훨씬 젊어 보여.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마음이 가벼워서 그런가 봐. 당연하지. 짐을 내려놓았으니까. 이제 너만 생각하면 돼. 맞아. 이제 나만 생각할 거야.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백화점에 갔다. 영수가 오늘 옷 하나 사자. 내가 선물할게.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받아. 새 출발 기념으로. 경자의 강권에 영숙은 옷을 골랐다. 밝은 색의 블라우스였다. 평소에는 어두운 색만 입었는데 오늘은 밝은 색이 입고 싶었다. 이거 어때? 완전 잘 어울려. 사. 영숙은 그 옷을 샀다. 집에 돌아와 입어보니 정말 잘 어울렸다. 다음 주 서예 수업에서 순이가 제안했다. 우리 다음 달에 여행 갈래요? 경주로. 여행? 네, 우리끼리 가는 거예요. 1박 2일로. 다른 수강생들도 찬성했다. 좋아요. 저도 가고 싶어요. 영숙도 손을 들었다. 저도 갈래요. 좋아요. 그럼 다들 날짜 맞춰서 예약할게요. 순이가 총무를 맡았다. 영숙은 기대됐다.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가는 여행. 지난번 준수 부부와의 지옥 같은 여행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한 달 후 영숙은 설레는 마음으로 경주행 버스에 올랐다. 수강생 8명이 함께였다. 버스 안에서 그들은 수다를 떨며 웃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여행 가기 딱 좋아요. 경주에 도착해서 먼저 불국사에 갔다. 아름다운 절을 보며 그들은 감탄했다. 정말 멋있어요. 사진 찍어요. 그들은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누구도 누구를 무시하지 않았다. 모두가 평등했고 모두가 존중받았다. 점심은 경주 한정식을 먹었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그들은 행복해했다. 이거 정말 맛있다. 그러게요. 오후에는 첨성대와 안압지를 구경했다. 역사 유적지를 보며 그들은 문화적 감성을 느꼈다. 우리나라 역사가 정말 대단하네요. 맞아요. 이런 걸 보니까 자부심이 느껴져요. 저녁에는 호텔에 체크인했다. 깨끗하고 편안한 방이었다. 지난번 동남아 여행의 그 퀴퀴한 숙소와는 천지 차이였다. 영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여행이구나. 존중받는 여행. 저녁 식사는 호텔 근처 고급 한정식 집에서 했다. 순이가 예약해둔 곳이었다. 우리 제대로 먹읍시다. 우리 돈으로 우리가 즐기는 거예요. 모두가 동의했다. 음식이 나오고 그들은 소주를 한 잔씩 마셨다. 건배.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식사 중에 한 수강생이 말했다. 저 사실 딸한테 서운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 온다고 했더니 돈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네, 그 돈으로 손주 장난감이나 사주래요.
다른 수강생들도 비슷한 경험을 털어놨다. 저는 아들이 제 통장을 관리한다고 하면서 돈을 마음대로 못 쓰게 해요. 저는 며느리가 제가 옷 사는 걸 싫어해요. 돈 아깝다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던 영숙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동남아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가 분노했다.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심하네요. 영숙 씨, 잘하셨어요. 그렇게 선 그어야 해요. 그들의 공감과 지지에 영숙은 위로받았다. 맞아요.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 해요. 순이가 말했다. 우리 나이가 60 중반인데 아직 20년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 20년을 자식 눈치 보며 살 건가요?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살 건가요? 모두가 외쳤다. 우리 마음대로. 그래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그날 밤 그들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다. 각자의 상처, 꿈, 희망에 대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뷔페에서 아침을 먹고 양동마을을 구경했다. 전통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정말 고요하고 평화로워요. 여기서 살고 싶을 정도예요. 오후에는 경주월드도 가봤다. 우리 나이의 놀이공원? 누군가 물었지만 순이가 대답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가고 싶으면 가는 거죠. 경주월드에서 그들은 회전목마도 타고 관람차도 탔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까르르 웃는 60대 여성들. 주변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봤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재밌어요. 정말 신난다.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 영숙은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진짜 여행이구나.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서의 수업은 계속됐고 영숙의 실력은 더욱 늘었다. 선생님이 어느 날 제안했다. 영숙 씨, 중급반으로 올라가실래요? 실력이 충분해요. 정말요? 네, 영숙 씨는 열정도 있고 재능도 있어요. 영숙은 기뻤다. 중급반으로 올라간다는 건 인정받는다는 의미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중급반 수업은 더 어려웠지만 영숙은 즐겼다. 한자도 배우고 다양한 서체도 연습했다. 어느 날 중급반 선생님이 말했다. 다음 달에 서울시 주최 시니어 예술제가 있어요. 서예 부문에 출품해 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요? 네, 영숙 씨 실력이면 충분해요. 영숙은 망설였지만 용기를 냈다. 해볼게요. 작품 주제를 고민하던 영숙은 해방이라는 글자를 선택했다.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는 의미. 영숙은 한 달 동안 정성껏 작품을 준비했다. 예술제 당일 서울시청 광장에는 수많은 시니어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됐다. 회화, 조각, 서예, 공예.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있었다. 영숙의 해방도 그 중 하나였다. 힘차고 당당한 글씨였다. 관람객들이 작품 앞에서 멈춰섰다. 해방. 좋은 글씨네요. 정말 힘이 있어요. 한 기자가 영숙에게 다가왔다. 작가님,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실버라이프 잡지 기자예요. 작품이 너무 인상 깊어서요. 영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이 작품의 의미가 뭔가요? 제가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걸 표현했어요. 어떤 속박이었나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이었어요.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는데 인정받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서예를 시작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자유로워졌어요. 기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열심히 메모했다. 정말 멋진 이야기네요. 많은 시니어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기사는 다음 주 실버라이프 잡지에 실렸다. 영숙의 사진과 함께 65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본 많은 시니어들이 공감했다. 잡지사에는 독자 편지가 쏟아졌다.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박영숙 씨처럼 살고 싶습니다. 어느 날 TV 제작진에서 연락이 왔다. 박영숙 씨,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프로그램이요? 네, 시니어의 재발견이라는 다큐멘터리예요. 영숙 씨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어요. 영숙은 고민했지만 승낙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미 있을 것 같았다. 촬영은 일주일에 걸쳐 진행됐다. 영숙의 일상, 서예 수업, 친구들과의 시간,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겼다. PD가 물었다. 아드님과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연락 안 해요. 제가 선을 그었거든요.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어서요. 영숙의 솔직한 답변에 스태프들이 감동했다. 촬영을 마치고 PD가 말했다. 영숙 씨, 정말 멋지세요.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거예요. 방송이 나가기 전날 준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몇 달 만이었다. 엄마, 나 준수야. 엄마, TV 나온다며? 친구가 예고편 보고 알려줬어. 그래. 엄마, 제발 방송 취소해줘. 우리 창피해. 영숙은 황당했다. 창피? 뭐가 창피한데?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하잖아. 사람들이 날 어떻게 봐? 사실인데 뭐가 문제야? 엄마. 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친구들이 다 볼 텐데. 창피한 줄 알면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어? 여행 때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데? 준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건 이제 와서 창피하다고? 그럼 그때 창피한 줄 알고 행동했어야지. 엄마, 제발. 됐어. 방송 나갈 거야. 이건 내 이야기니까. 영숙은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가슴은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다. 다음 날 밤 방송이 나갔다. 시청률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많은 시니어들이 시청했고 젊은 세대도 관심을 가졌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댓글이 폭주했다. 박영숙 씨 정말 멋지십니다. 저희 어머니께도 보여드려야겠어요. 아들로서 반성합니다. 특히 시니어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저도 용기 내서 제 인생 살겠습니다. 영숙 씨 덕분에 눈이 떠졌어요. 우리도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어요. 방송 후 영숙의 핸드폰은 불이 났다. 언론 인터뷰 요청, 강연 요청, 격려 메시지. 쉴 새 없이 연락이 왔다. 경자가 전화했다. 영숙아, 방송 봤어. 완전 대박이야. 그래. 너 이제 유명인이야.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내 이야기 해. 순이도 전화했다. 영숙 씨 정말 멋있었어요. 우리 반자랑이에요. 친구들의 축하에 영숙은 기뻤다. 하지만 준수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영숙은 조금 서운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래, 내 길을 가는 거야.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며칠 후 한 기업에서 연락이 왔다. 박영숙 씨, 저희 회사에서 시니어 대상 강연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강연이요? 제가요? 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영숙 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영숙은 떨렸지만 승낙했다. 일주일 후 영숙은 처음으로 강연을 했다. 청중은 100명이 넘는 시니어들이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다. 안녕하세요. 박영숙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영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평생 자식 위에 살았던 이야기, 인정받지 못했던 이야기, 동남아 여행에서의 배신, 그리고 각성. 저는 65에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걸요.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잃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됩니다. 영숙의 말에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긴 박수가 이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영숙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살겠습니다. 그들의 고백에 영숙은 눈물이 났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다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거울을 봤다. 거울 속의 자신은 예전과 달랐다. 눈빛이 살아있었고 표정이 밝았다. 나 많이 변했구나. 영숙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았다. 강연 후 영숙의 삶은 더욱 바빠졌다. 여러 기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언론 인터뷰도 계속됐다. 시니어 독립운동의 선구자, 자식 굴레에서 벗어난 용감한 어머니. 언론은 영숙을 이렇게 불렀다. 영숙은 부끄러웠지만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 노력했다. 한 달에 두세 번 강연을 했다. 매번 청중은 달랐지만 반응은 비슷했다. 눈물, 공감, 용기.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그들의 말에 영숙은 보람을 느꼈다. 서예도 계속했다. 이제는 고급방까지 올라갔다. 전문가 수준에 가까워졌다. 어느 날 갤러리에서 연락이 왔다. 박영숙 씨, 개인전을 열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개인전이요? 제가요? 네, 영숙 씨의 작품과 이야기를 함께 전시하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영숙은 고민했지만 승낙했다. 평생의 꿈이었다.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 석 달 동안 영숙은 전시 준비를 했다. 30점의 작품을 준비했다. 각성, 해방, 자유, 행복, 평화. 각각의 작품에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개인전 오프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친구들, 수강생들,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영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말을 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65세 서예를 시작해 1년 반 만에 개인전을 열게 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 모든 작품에는 제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속박, 배신, 각성, 해방, 그리고 자유. 저처럼 늦게 시작하신 분들, 망설이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긴 박수가 이어졌다. 관람객들은 작품 하나하나를 감상하며 감동했다. 특히 해방이라는 작품 앞에는 사람들이 오래 머물렀다. 전시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다. 준수였다. 혼자였다. 영숙은 놀랐지만 태연한 척했다. 왔니? 네, 엄마. 준수는 어색하게 전시장을 둘러봤다. 영숙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보며 무언가 느끼는 표정이었다. 해방 앞에서 오래 멈춰섰다. 작품 옆에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다. 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영숙은 아들 옆으로 다가갔다. 어때? 대단하세요, 엄마.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 하셨는지.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수가 고개를 숙였다. 여행 때도 그 전에도 엄마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엄마는 항상 거기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숙은 아들을 바라봤다. 진심 어린 사과였다. 준수야, 엄마도 잘못이 있었어. 너무 잘해줘서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게 만들었어.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이제 와서 누구 잘못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중요한 건 앞으로야. 앞으로요? 그래. 우리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자.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고, 너는 내 인생을 살고, 서로 존중하면서.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준수야, 한 가지만 약속해줘. 민지한테도 잘해줘. 그 애도 힘들 거야. 네, 엄마. 알겠어요. 부자는 오랜만에 포옹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엄마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근데 밥 얻어먹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 얼굴 보러 올게요. 그래, 와라. 엄마도 내 얼굴 보고 싶을 때가 있어. 그날 이후 준수는 한 달에 한두 번 어머니를 찾았다. 밥을 얻어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러 왔다. 민지도 함께 왔다. 예전처럼 건성은 아니었다. 진심으로 시어머니에게 관심을 가졌다. 어머니, 요즘 강연 많이 하시죠? 응, 바빠. 대단하세요. 저도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민지의 말에 영숙은 놀랐다. 너도? 네, 저도 제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포기했어요. 어머니 보니까 다시 하고 싶어졌어요. 뭔데? 디자인이요. 대학 때 전공이었는데 졸업하고 취직 못하고 결혼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해봐. 늦지 않았어. 정말요? 그럼. 나도 65에 시작했는데 너는 35이잖아. 충분히 할 수 있어. 영숙의 격려에 민지는 눈물을 글썽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용기를 주셨어요. 그날 이후 민지는 온라인 디자인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영숙은 며느리를 응원했다. 잘하고 있어. 계속해. 준수도 아내를 지지했다. 부부관계도 좋아졌다. 영숙의 변화가 가족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느 날 영숙은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다. 경자, 순이, 그리고 서예반 친구들. 영수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인다. 경자가 말했다. 나도 그래. 정말 행복해. 아들이랑도 화해했다며? 응,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 잘 됐다.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니까. 맞아. 근데 이제는 달라. 내가 희생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야. 그게 맞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해. 친구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차를 마셨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다. 영숙의 강연은 계속됐다.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요청이 들어왔다. 부산, 대구, 광주. 영숙은 전국을 다니며 시니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어느 지방 강연에서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저는 75인데 너무 늦었나요? 아닙니다. 숨 쉬고 계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아는 분 중에 80에 그림을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지금은 전시회도 하세요. 할머니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다. 그럼 저도 할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시작하세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그 할머니가 영숙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무엇을 하실 건가요? 피아노요. 평생 배우고 싶었어요. 멋지십니다. 꼭 시작하세요. 네, 내일 당장 학원 알아볼게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떠났다. 영숙은 그 뒷모습을 보며 뿌듯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다. 2년이 흘렀다. 영숙은 이제 70에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활발했다. 강연은 계속됐고 서예 실력은 전문가 수준이 됐다. 대한민국 서예대전에서 입상도 했다. 65에 시작해서 이런 성과를 내다니 대단하십니다. 심사위원들이 칭찬했다. 영숙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판됐다. 65, 나를 찾다라는 제목이었다. 베스트셀러가 됐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다. 박영숙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독자들의 편지가 쏟아졌다. 한 출판사에서 제안이 왔다. 박영숙 선생님, 서예 교본을 내시는 게 어떨까요? 시니어를 위한 서예 입문서요. 제가요? 네, 선생님처럼 늦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책이 필요해요. 영숙은 승낙했다. 6개월 동안 집필했다. 늦어도 괜찮아. 시니어 서예 교실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됐다. 이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다. 전국의 시니어들이 이 책으로 서예를 시작했다. 박영숙 선생님 책으로 서예를 배웠어요. 정말 알기 쉽게 쓰셨어요. 독자들의 감사 인사에 영숙은 보람을 느꼈다. 자신의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다니. 정부에서도 영숙을 주목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왔다. 박영숙 선생님, 시니어 자립정책자문위원을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자문위원이요? 네, 선생님의 경험과 통찰이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숙은 자문위원을 맡았다. 정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냈다.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건 돈만이 아닙니다. 존중과 기회입니다. 배울 기회, 도전할 기회, 자신을 표현할 기회. 영숙의 의견은 정책에 반영됐다. 전국 문화센터의 시니어 특화 프로그램이 확대됐다. 어느 날 대학에서 연락이 왔다. 박영숙 선생님, 저희 대학에서 특강을 부탁드립니다. 대학에서요? 네, 평생교육원이 아니라 정규 수업 시간에요. 젊은 학생들에게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영숙은 떨렸지만 승낙했다. 대학 강의실에는 20대 학생들이 가득했다. 영숙은 단상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저는 65에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다. 평생 자식 위에 살았지만 인정받지 못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압박, 그것들에 자신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저희 부모님께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왜죠? 부모님이 저한테만 집착하세요. 제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데 정작 부모님은 자기 인생을 안 사세요. 그게 저한테 부담이에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께 말씀드려보세요. 부모님도 부모님 인생을 사셔야 한다고. 그게 진짜 효도라고. 강의 후 많은 학생들이 영숙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저희 엄마도 선생님처럼 되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의 반응에 영숙은 자신의 메시지가 세대를 넘어 전달되고 있음을 느꼈다. 영숙의 친구들도 변화했다. 경자는 등산을 시작해 지리산 종주를 완주했다. 영숙아, 나도 해냈어. 68배 지리산을. 대단해. 순이는 자서전을 썼다. 나도 내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서.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각자의 꿈을 이뤄갔다. 어느 날 영숙은 손주를 보게 됐다. 준수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난 것이다. 엄마, 손주 보러 오세요. 영숙은 병원으로 갔다. 갓 태어난 손주를 안아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이쁘다, 우리 손주.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손주에게 집착하지 않았다. 준수야, 내가 손주 키워줄 순 없어. 네, 엄마. 알아요. 저희가 알아서 키울게요. 가끔 봐주는 건 괜찮아. 근데 매일은 안 돼. 엄마도 바빠. 네, 엄마. 당연하죠. 준수는 이해했다.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영숙은 한 달에 한두 번 손주를 봐줬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손주는 사랑스러웠지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만큼은 아니었다. 할머니는 할머니 인생이 있단다. 영숙은 손주에게 말했다. 물론 손주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70생일이 다가왔다. 친구들이 파티를 준비했다. 영수가 이번엔 진짜 축하해 줄 거야. 5년 전 칠수는 엉망이었잖아. 경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이번엔 제대로 축하받아야지. 파티 당일 영숙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서예반 친구들,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 출판사 관계자들, 그리고 준수 가족까지. 축하합니다, 선생님. 영숙 씨, 70 축하해요.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했다.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영숙은 소원을 빌었다. 모든 시니어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파티가 끝나고 준수가 어머니에게 선물을 건넸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서예 붓세트였다. 이거 비싼 건데. 괜찮아요. 엄마 칠순 선물이에요. 5년 전에 제대로 못 해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영숙은 눈물이 났다. 고맙다, 아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엄마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준수의 진심 어린 말에 영숙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다. 5년 전 동남아 여행에서 배신당했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됐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나 봐. 영숙은 서재로 가서 자신이 쓴 글들을 꺼내봤다. 강연 원고, 책 원고, 일기. 모든 글에는 자신의 인생이 담겨 있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걸 했구나. 영숙은 뿌듯했다. 65에 시작해서 5년 만에 이룬 것들. 결코 작지 않았다. 다음 날 영숙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다. 시니어 자립학교 설립. 시니어들이 모여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공간. 영숙은 기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서예, 그림, 글쓰기, 요리, 원예.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자. 친구들에게 아이디어를 물었다. 좋아. 나는 등산 강좌 맡을게. 경자가 말했다. 나는 글쓰기 강좌. 순이도 찬성했다. 그들은 함께 계획을 세웠다. 6개월 후 시니어 자립학교가 문을 열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의미는 컸다. 시니어들이 주도하는 시니어를 위한 학교. 개교식에는 100명이 넘는 시니어들이 모였다. 영숙이 개교사를 했다. 오늘 이 학교는 단순한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만든 자립의 공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학생이자 선생입니다.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성장합시다. 긴 박수가 이어졌다. 학교는 대성공이었다. 매일 수십 명의 시니어들이 찾아왔다. 서예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요리를 하고 원예를 배웠다. 특히 인기 있었던 건 인생 이야기 수업이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시니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위로받고 격려받았다. 저도 자식 때문에 힘들었어요. 저도요.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했다. 학교 운영 1년 후 언론에서 취재를 왔다. 시니어들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라니 흥미롭네요. 기자가 인터뷰했다. 네, 우리가 우리를 가장 잘 알잖아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영숙이 대답했다. 앞으로 계획은 전국에 이런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그 꿈은 실현되고 있었다. 부산, 대구, 광주에서 시니어 자립학교가 하나둘 생겨났다. 영숙의 모델을 따라 전국의 시니어들이 각성하고 있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고 있었다. 영숙은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어느 날 영숙은 손주를 안고 있었다. 이제 2살이 된 손주는 할머니를 보며 웃었다. 할머니, 그래, 우리 손주. 영숙은 손주에게 말했다. 손주야, 할머니가 너한테 하나 알려줄게.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마음이야. 할머니는 65에 새로 시작했어. 너도 기억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이 가장 빠른 때야. 손주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영숙의 목소리를 들으며 방긋 웃었다. 저녁 영숙은 서재에서 붓을 들었다. 새로운 작품을 시작하려 했다. 제목은 전승. 자신이 배운 것, 깨달은 것을 다음 세대에 전한다는 의미. 한 획 한 획 정성껏 썼다. 70의 손이지만 여전히 힘차고 안정적이었다. 작품을 완성하고 영숙은 만족스럽게 바라봤다. 전승. 자신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이 이야기가 수많은 시니어들에게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도 전해지기를.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5년 전 그 밤 동남아 숙소에서 절망하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다. 진짜 인생의 시작. 나는 잘했어. 영숙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처럼 일어났다. 오늘도 강연이 있고 서예 수업이 있고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었다. 바쁜 하루였다. 하지만 행복한 바쁨이었다. 누군가를 위한 바쁨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바쁨. 현관문을 나서며 영숙은 미소 지었다. 70의 아침은 밝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밝을 것이었다. 영숙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다. 영숙은 걸어가며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계속 나아갈 거야. 80까지, 90까지. 숨이 붙어 있는 한 꿈을 꾸고 도전할 거야. 그 다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었다. 지난 5년이 증명했다. 영숙은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것이었다. 거리에는 아침 햇살이 따사로웠다. 영숙의 발걸음도 가벼웠다. 70의 새로운 시작.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영숙의 인생은 계속됐다. 아름답게, 당당하게, 자유롭게.